서울의 하늘이 완벽하게 검게 물들자 그 자리는 하늘을 찌를 듯 경쟁하는 마천루의 불빛들로 채워졌다. 박서연은 자동차 핸들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배경음악이 되어버린 불안의 리듬이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나 맹목적인 질투가 아니었다. 이것은 1000가지의 작은 거짓말들이 쌓인 결과였다. 남편의 셔츠에 희미하게 배어있던 낯선 향수 냄새, 그의 얼굴에 피로감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주말 회의들. 오늘 밤 그녀의 직감은 가장 세차게 소리치며 남편 강지훈이 잠결에 자주 중얼거리던 이름 하나로 그녀를 이끌었다. 엘.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레스토랑. 사교계의 신과 여신들이 불을 과시하는 곳. 지훈이 결코 그녀와는 함께 가지 않을 곳이었다. 지훈의 말에 따르면 서연은 그런 곳을 불편해할 테니까. 그런 곳은 당신 세상이 아니야, 여보. 예전에 그가 그렇게 말했었다. 이제 서연은 깨달았다. 그곳이 그녀의 세상이 아니었던 이유는 그 세상이 이미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차가 웅장한 로비 앞에 멈춰 섰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발레 파킹 직원이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렸다. 자신의 모습이 주변 환경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절실히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소박한 크림 색면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넷째 손가락에 감긴 얇은 결혼 반지 외에는 눈에 띄는 장신구 하나 없었다. 머리는 그저 포니테일로 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디자이너 드레스와 명품 정장의 바다 한가운데서 이질적인 존재였다. 몇몇 시선이 의아한 듯 그녀를 훑었다. 아마도 레스토랑 직원이거나 길을 잃은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다.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거대한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과 식욕을 돋우는 값비싼 음식 냄새로 그녀를 맞았다. 레스토랑 내부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장식된 높은 천장으로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샹들리에는 빛을 사방으로 굴절시켜 수천 개의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냈다. 모든 테이블은 새하얀 식탁보로 덮여 있었고 가느다란 화병에 꽂힌 신선한 붉은 장미 한 송이로 장식되어 있었다. 손님들은 속삭이듯 대화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교양 있고 절제되어 들렸다. 서연은 가슴속 폭풍을 진정시키려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이 실내 전체를 훑으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한 사람의 모습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저기 있었다. 도시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커다란 창가, 다소 외진 구석 자리에 그녀의 남편이 앉아 있었다. 서연의 세상이 멈추는 듯했다. 그녀의 남편 지훈. 매일 아침 그녀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매일 밤 그녀가 무사하기를 기도하는 남자. 그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자유롭고 경쾌하며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서연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웃음이었다. 그의 앞에는 그 존재만으로도 공간을 밝히는 듯한 아름다운 여자가 앉아 있었다. 타오르는 듯한 붉은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완벽하게 감쌌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아름답게 늘어뜨려져 있었고 붉은 입술은 지훈이 농담을 던질 때마다 매혹적인 곡선을 그렸다. 그들은 너무나 잘 어울렸고 너무나 완벽했다. 마치 잡지 표지에서 튀어나온 연인처럼.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서연이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조각마저 산산조각 내는 순간 지훈은 애정이 듬뿍 담긴 몸짓으로 자신의 접시에 있던 스테이크 한 조각을 포크로 찍어 그 여자의 입에 넣어주었다. 여자는 애교스럽게 그것을 받아먹었고 그녀의 눈은 지훈의 얼굴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날카로운 고통이 서연의 명치를 찔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근처에 있는 차가운 대리석 기둥을 붙잡아야만 했다. 지금까지 그녀는 항상 부정하려 했었다. 지훈이 되는 모든 변명을 믿으려 했다. 야근,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출장. 그 모든 거짓말들이 이제 역겨운 낭만적인 장면의 형태로 그녀의 눈앞에 명백히 펼쳐져 있었다. 배신은 현실이었고 고통은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 무너지는 감정의 층 아래에서 다른 무언가가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차갑고 고요하며 지극히 강인한 것. 분노였다.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라 꽁꽁 얼어붙어 그녀의 논리를 날카롭게 하고 시야를 명확하게 만드는 분노였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연극에서 너무 오랫동안 관객으로 머물렀다. 오늘 밤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녀는 이 쇼를 그녀 자신의 방식으로 끝낼 것이다.
수년간 그녀는 진실한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낮춰 평범한 아내가 되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무대를 주었고 권력을 주었고 그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세상을 주었다. 그리고 이것이 지훈이 보답하는 방식이었다. 서연이 준 신뢰와 사랑을 짓밟는 것. 이제 충분했다. 오늘 밤 지훈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이 자신이 배신하고 있는 여자가 세운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서연은 기둥에서 손을 뗐다. 그녀는 등을 꼿꼿이 폈고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아까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모든 시선에 그녀는 이제 날카로운 눈빛으로 응수했고 그들은 서둘러 시선을 피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그리 높지 않은 구두굽 소리가 은식히 부딪히는 소리와 손님들의 속삭임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러 온 여왕처럼 느껴졌다. 그 테이블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릇된 사랑에 환희에 찬 지훈의 얼굴. 오만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의 그 여자의 얼굴. 서연은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잠시 멈춰 그들을 관찰했다. 그녀는 그 광경을 마음에 새겼고 다음에 할 행동을 위한 연료로 삼았다. 그녀는 지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그 여자의 손을 감싸 쥐는 것을 보았다. 서연이 지훈의 손가락에 끼워준 결혼반지가 조명 아래 반짝였다. 고통스러운 아이러니였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힘을 끌어모았다. 쇼는 곧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웨이터를 지나쳐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그녀는 그들의 테이블 옆에 도착했다. 그녀의 그림자가 그들 앞에 값비싼 접시 위로 드리워졌다. 얇지만 차가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새겨졌다. 그녀의 눈은 아직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지훈을 똑바로 향했다. 저녁 식사 맛있어 보이네요. 여보, 나도 합석해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하며 치명적으로 들렸다. 부드럽게 흐르던 클래식 음악이 멈춘 듯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막 웃으려던 지훈과 그 여자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들의 웃음은 목구멍에서 죽어버렸다. 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떨리더니 마침내 도자기 접시 위로 쨍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져 숨막히는 정적을 깨뜨렸다. 방금 전까지 환하게 빛나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극도의 충격으로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지훈의 눈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서연을 향해 커졌다. 포크가 떨어지는 소리로 깨진 정적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지훈은 입을 살짝 벌린 채 서연을 쳐다보았다. 사업에서는 날카롭기 그지없던 그의 두뇌는 이제 완전히 마비되어 눈앞에서 현실이 된 최악의 시나리오를 처리하지 못했다. 서연이 지훈의 잠꼬대를 통해 유라라고 짐작했던 그의 앞에 앉은 여자가 충격에서 가장 먼저 회복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굳어졌다. 놀란 표정은 감추지 않는 저기로 번득였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방해받았다고 느꼈다. 서연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훈이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목이 쉬고 더듬거리는 소리였지만 그는 주위를 황급히 둘러보았다. 자신의 사업 파트너 중 누구도 이 광경을 보지 않기를 바랐다. 성공한 임원으로서의 그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다.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유라가 작게 웃었다. 경멸로 가득 찬 가식적인 웃음이었다. 그녀는 우아한 동작으로 냅킨을 내려놓고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었다. 마치 서연이 자신의 식사를 망친 역겨운 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아, 이 사람이 당신이 늘 말하던 그 아내? 촌스럽고 중요한 자리에는 절대 데려올 수 없다는 그 여자? 유라가 주변 몇몇 테이블에 들릴 만큼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난 당신이 과장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을 축소해서 말했네. 그 옷은 또 뭐야? 여기 청소부라도 지원하러 왔어? 붉은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서연의 자존심을 찌르기 위해 고안된 날카로운 비수였다. 지훈은 그녀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창백했다. 그의 침묵은 동의였다. 마음속으로 서연은 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불륜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의도적인 모욕이었다. 잘 들어, 촌뜨기 아줌마. 유라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을 이었다. 주위를 둘러봐. 여긴 라시엘이야. 상류층을 위한 곳이라고. 와인 한 병 가격이 당신 옷장 속 옷을 전부 합친 것보다 비싼 곳.
당신과 지훈 씨는 이제 수준이 달라. 그는 빛나는 별이고 당신은 그의 구두에 붙은 먼지에 불과해. 진작에 주제 파악하고 그를 놔줬어야지. 서연은 유라가 모든 독을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작은 변호라도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회피하는 눈과 굳게 닫힌 입술뿐이었다. 지훈은 이미 자신의 편을 선택했다. 그 남자는 이 드라마가 절정에 이르기도 전에 서연의 눈에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서연이 반응하지 않자 유라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서연의 침묵을 약함의 표시, 패배의 신호로 착각했다. 그녀는 이겼다고 생각했다.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지훈의 팔을 잡고 애교스럽게 매달렸다. 자기야. 그녀는 가능한 한 달콤하게 꾸민 목소리로 칭얼거렸다. 저 불쌍한 얼굴 더는 못 보겠어. 저 여자더러 가라고 해? 아니, 더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모든 걸 끝내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이 내 남자라는 걸 알게 하고 싶어. 지금 여기서 이혼해줘. 그 요구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너무나 뻔뻔했다. 아까부터 엿듣고 있던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조차 숨을 헉 들이켰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테이블을 쳐다보며 눈앞에서 공짜로 펼쳐지는 드라마의 다음 장을 기다렸다. 이것은 모욕의 절정이었다. 유라는 서연의 남편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서연을 파괴하고 대중 앞에서 그녀의 남은 존엄성마저 가루로 만들고 싶어 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남자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한쪽에는 그의 아내 서연이 있었고 어쩌면 그들이 가질 수도 있었던 아이들의 어머니, 무일푼일 때부터 그와 함께해준 여자가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화려한 새 삶의 상징이자 그가 스스로 이뤘다고 착각한 성공의 트로피인 유라가 있었다. 차가운 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다. 그는 공황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할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선택했다. 그의 내연녀를 선택했다. 그는 서연을 차갑고 단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유라가 요구한 말을 내뱉을 준비를 하며 아직 다 먹지도 않은 와규 스테이크 접시 위에서 그들의 결혼을 끝장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지훈의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기 전에, 유라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완성되기도 전에 서연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레스토랑 전체의 동정과 조롱의 시선 한가운데서 서연이 웃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사람의 히스테릭한 웃음도 패배한 사람의 씁쓸한 웃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하고 경쾌하며 매우 재미있다는 듯한 웃음이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그 웃음은 뜨거운 카리버터를 자르듯 긴장감을 갈랐다.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한 채 침묵했다. 유라는 미소를 멈췄고 그녀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 웃음이 지훈에게 미친 영향은 훨씬 더 극적이었다. 이전에는 수치심으로 창백했던 그의 얼굴이 이제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커졌고 마치 아내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서연을 쳐다보았다. 끔찍한 깨달음. 갑자기 등골을 타고 오르는 불길한 예감. 서연의 그 단순한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에는 사형 선고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알았다. 서연은 결코 저렇게 웃지 않았다. 저 웃음은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이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차가운 순수한 공포가 그의 혈관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다. 왜 웃는 거야?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더 이상 유라나 다른 손님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모든 초점은 이제 아내에게 고정되었다. 그 신비로운 미소와 갑자기 너무나 낯설고 위험해 보이는 눈빛에 서연의 웃음이 잦아들자 이전보다 1000배는 더 무거운 침묵이 남았다. 그들의 테이블 주위 공기는 칼로 벨 수 있을 것처럼 짙었다. 지훈의 눈은 서연에게 고정된 채 아내의 얼굴에서 광기나 절망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무서울 정도의 평온함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방금 체크메이트를 외친 체스 선수의 평온함. 왜 웃는 거야? 라고 떨리며 묻는 그의 질문은 너무나 약하고 애처롭게 허공에 맴돌았다. 서연은 지훈에게서 유라에게로 잠시 시선을 돌렸다.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훑은 뒤 다시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들 두 사람 때문에 웃었어요. 그녀가 안정되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라 씨, 당신의 요구가 얼마나 우스운지 상상하며 웃었죠. 지훈 씨에게 나랑 이혼하라고 요구하다니.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얇은 미소가 여전히 그녀의 입가에 걸려 있었다. 여기서 정말 그러고 싶어요? 바로 내 레스토랑에서 말이에요.
그 말들은 특별한 강조 없이 흘러나왔지만 그 파급력은 조용한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았다. 지우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움찔했다. 반면 유라는 갑자기 솟아오른 불안감을 감추려는 듯 이전보다 더 크게 비웃었다. 내 레스토랑? 하! 꿈 깨시네. 유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남편이 이혼하자니까 드디어 미쳤구나. 잘 들어. 이상한 여자. 소설 그만 쓰고 당장 여기서 꺼져. 내가 보안 요원 불러서 당신을 끌어내기 전에. 서연은 유라의 모욕을 무시했다. 그녀는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떨림이 더욱 눈에 띄게 된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지훈은 오만하고 성공에 눈이 멀었을지 몰라도 그는 이사였다. 그의 머리는 지금 필사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가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점들을 연결하려고 애쓰면서 라이시엘 레스토랑은 부동산과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거대 복합 기업인 진성그룹의 일부였다. 지훈이 일하는 회사, 떠오르는 투자회사인 CK인베스트먼트 역시 6개월 전 진성그룹에 인수되었다. 그리고 서연의 본래 성은 박씨, 그녀의 전체 이름은 박서연이었다. 그녀가 항상 숨겨왔던 사실. 그들이 결혼한 이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름. 지훈과 눈을 마주친 채로 서연은 손을 살짝 들었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신호였다. 하지만 방 건너편에서 모든 직원들 중 가장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그 신호를 즉시 포착했다. 그 남자, 극도로 꼼꼼하고 위험있기로 유명한 레스토랑의 김지배인은 즉시 하던 일을 멈췄다. 평소 차분하던 그의 얼굴에 이제 극도의 불안감이 서렸다. 그는 위험을 잃지 않으면서도 빠른 걸음으로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손님들을 지나 방을 가로질렀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하나. 관심의 중심이 된 구석 테이블이었다. 유라는 지배인이 오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 됐네. 드디어 이 쓰레기를 치워줄 사람이 왔군. 그녀가 지훈에게 속삭였다. 지훈은 듣지 못했다. 그의 모든 감각은 점점 가까워지는 지배인과 대리석 조각상처럼 고요하게 서 있는 아내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아까 희미하게 기어오르던 불길한 예감은 이제 그의 심장을 움켜쥔 괴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김 지배인이 그들의 테이블에 도착했다. 그는 평소라면 깍듯이 인사했을 레스토랑 소유주의 자회사 이사인 지훈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오만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유라도 무시했다. 그의 모든 관심은 단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지극히 경건한 몸짓으로, 평소 최고 소유주에게만 바치던 몸짓으로 서연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등이 거의 바닥과 평행을 이뤘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김 지배인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의 정적을 깨며 또렷하고 정중하게 울려 퍼졌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방해꾼으로부터 회장님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팀을 부를까요? 모든 단어는 지훈에 관해 밝히는 목과 같았다. 회, 장, 님. 그 세 글자가 그의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맴돌았다. 진성그룹의 회장. 모든 것의 소유주. 그가 일하는 회사의 소유주. 이 건물의 소유주. 이 레스토랑의 소유주. 그의 지갑 속 신용카드의 소유주. 그가 사는 집의 소유주. 그가 모는 차의 소유주.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삶의 소유주. 그리고 그 소유주는 바로 서연, 그의 아내. 방금 그가 내연녀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둔 그 평범한 여자였다. 지훈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조롱과 경악으로 가득 찬 찌르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는 옆에 있는 유라를 보았다. 그 아름다운 얼굴은 이제 창백하고 굳어 있었다. 입은 살짝 벌어졌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져 있었다. 그녀의 비싼 화장은 완전한 혼란과 공포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훈의 부유함 위에 세워진 유라의 세상이 방금 그 기반까지 금이 가고 있었다. 서연은 마침내 김지배인을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김지배인님.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차분하고 위험 있는 어조로 대답했다. 지훈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어조였다. 김 지배인은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바로 세운 뒤 서연 근처에서 대기했다. 그의 위치는 그가 누구를 모시는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 광경은 말없는 선언이었다.
호화로운 레스토랑의 지배인이 평범한 차림의 여자에게 깍듯이 허리를 숙이는 동안 한 회사의 이사와 화려한 사교계 명사는 얼음 조각처럼 얼어붙어 앉아 있었다. 게임은 바뀌었다. 체스판은 뒤집혔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찮은 졸로 여겨졌던 서연이 사실은 퀸이었던 것이다. 지훈의 생각은 현재 그를 뒤덮은 공황의 안개를 뚫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아주 멀고 다르게 느껴지는 시절로. 10년 전 그는 꿈과 야망으로 가득 찬 신인 마케터에 불과했다. 서울 변두리의 좁은 자취방에 살았다. 월급은 빠듯했지만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다. 그곳, 그가 일하러 자주 가던 소박한 커피숍에서 그는 서연을 만났다. 당시 서연은 두꺼운 책 한 권과 차 한 잔을 벗삼아 구석자리에 자주 앉아있던 조용한 소녀였다. 그녀는 지훈이 알던 다른 여자들과 달랐다. 말이 많지 않았고 짙은 화장을 하지 않았으며 옷차림은 항상 소박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훈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책에 대해 토론할 때 그녀의 눈에서 빛나던 지성,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평온함. 지훈은 그녀의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했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 곁에 있으면 불타는 야망이 균형을 잡는다고만 느꼈다. 지훈이 몰랐던 것은 당시 서연이 막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진성그룹의 전설적인 창업자 고 박진성 회장. 외동딸인 서연은 그 모든 사업 제국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그 유산은 짐처럼 느껴졌다. 평생 그녀는 가족의 재산이 거머리들, 가짜 친구들, 그리고 자신을 부의 지름길로만 보는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보아왔다. 돌아가시기 전 그녀의 아버지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 재산은 충성을 살 수 있지만 신뢰는 살 수 없단다. 이미 지어진 궁전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와 함께 무에서부터 궁전을 지을 사람을 찾으라. 그 유언은 서연의 마음속에 강하게 울렸고 그래서 그녀는 급진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박서연이라는 이름에서 진성을 떼어냈다. 세상 앞에서 그녀는 그저 박서연, 부모님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으로 살아가는 프리랜서 번역가인 고아일 뿐이었다. 그녀는 매우 신뢰하는 이사회에 회사의 운영권을 넘기고 자신은 피여사로만 알려진 익명의 소유주로서 멀리서 모든 것을 감독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진실한 사랑을 갈망했다. 그리고 당시 순수한 매력과 야망을 가진 지훈은 그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보였다. 그들의 관계는 순조로웠다. 그들은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다.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 낡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했다. 지훈은 종종 거물이 되겠다는 자신의 꿈, 서연에게 풍족한 삶을 주겠다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젠가 서연아, 내가 당신을 낳아 시엘에 데려가서 식사하게 해줄게. 어느 날 밤 그가 높은 빌딩들을 바라보며 약속했다. 당신이 최고의 것들만 누리게 해줄 거야. 서연은 그저 미소 지었다. 지훈의 진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올바른 남자를 찾았다고 느꼈다. 1년의 연애 끝에 서연은 마지막 시험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회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훈이 새롭고 유망한 투자 회사인 CK 인베스트먼트에 입사 제안을 받도록 조치했다. 물론 그 회사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설립한 진성그룹의 새로운 자회사 중 하나였다. 지훈은 이것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느끼며 그 제안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연의 바람대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비밀리에 투입한 무한한 자원으로 CK 인베스트먼트는 로켓처럼 솟아올랐다. 지훈의 프로젝트는 항상 성공했고 그의 투자는 항상 큰 수익을 냈다. 그는 빠르게 과장 부장으로 승진했고 마침내 이사로 임명되었다. 지훈은 성공에 도취되었다. 그는 자신이 금융천재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마이더스라고. 그는 자신의 뒤에서 항상 그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잊었다. 그의 태도가 변했다. 예전에 따뜻하고 소박했던 남자는 이제 오만하고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명품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비싼 시계, 스포츠카, 유명 디자이너의 정장. 그는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도 포함되었다. 예전에 그가 칭찬했던 서연의 소박함은 이제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여보, 자기 관리 좀 해야지. 왜 새 가방 안 사? 당신 그 가방만 계속 들고 다니는 거 창피해. 이런 말들이 서연이 자주 듣게 된 말들이었다. 서연은 그 모든 변화를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조언하려 했고 과거에 그들이 어땠는지 지훈에게 상기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조언은 질투의 표시로 서연이 그의 화려한 새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치부되었다. 서연은 이것이 지나가는 한때의 과정이기를 바라며 침묵을 선택했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평범한 아내의 역할을 계속했다. 하지만 지우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유라를 만난 사교계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 아이러니의 절정은 약 1년 전에 일어났다. 그들의 결혼기념일에 지후는 작은 벨벳 상자를 들고 집에 돌아왔다. 보석이 아니라 검은색 금속 재질의 신용카드였다. 소수만이 소유한 최고급 프리미엄 카드. 당신을 위한 거야, 여보.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카드 가족 카드야. 한도 무제한이야. 이걸로 원하는 거 다 사. 드레스, 보석, 뭐든지. 이제 내가 당신에게 세상을 줄 수 있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카드를 받았다. 그녀는 카드에 적힌 숫자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카드는 지훈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지훈의 계좌는 서연 소유의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 계좌였다. 그리고 그 무제한 한도는 진성그룹의 재무이사가 서연 자신의 비밀 지시에 따라 승인한 것이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세상을 주었다.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세상을. 그때 서연은 깨달았다. 그녀는 시험에서 이겼을지 모르지만 남편을 잃었다는 것을.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죽고 이 오만한 낯선 모습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레스토랑에서 그 모든 위선은 마침내 끝났다. 그녀가 10년 동안 써왔던 소박함의 가면을 곧 벗게 될 것이다. 지훈 주위의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속삭임에 불과했던 레스토랑의 소음이 이제 그를 삼킬 듯한 파도의 포효처럼 들렸다. 서연에게 깍듯한 김지배인의 얼굴과 충격으로 창백해진 유라의 얼굴이 모두 악몽 같은 만화경 속에서 빙빙 돌았다. 그는 여전히 그 신성한 세 단어를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회, 장, 림, 어떻게? 그가 매일 그들의 소박한 집에 남겨두고 온 요리법과 집안일 외에는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의 아내 서연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인가. 그의 이성은 거부했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이제 상황을 완전히 장악한 서연은 김 지배인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까부터 테이블 근처에 뻣뻣하게 서 있던 웨이터를 쳐다보았다. 계산서는 이쪽 테이블로 가져다 주세요. 그녀가 차분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권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평생 그런 명령을 내리며 살아온 사람처럼. 웨이터는 잠시 더듬거리더니 서둘러 결제 단말기와 그들의 저녁 식사 계산서가 담긴 검은 가죽 폴더를 가져왔다. 지훈이 유라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주문한 메뉴와 비싼 와인을 생각하면 금액은 분명 천문학적일 것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금액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혼란의 안개 속에서도 그의 남은 오만함이 꿈틀거렸다. 그는 이사였다. 그가 권력자였다. 그가 돈을 내는 사람이었다. 이건 분명 오해일 것이다. 서연이 꾸민 잔인한 농담. 내가 낼게. 지훈이 씩씩거렸다. 그의 손이 자동적으로 정장 안주머니를 뒤져 악어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는 자신의 자랑인 검은색 금속 신용카드를 꺼냈다. 그의 지위의 상징인 카드. 1년 전 그가 서연에게 복제본을 주었던 바로 그 카드. 약간 떨리는 손짓으로 그는 그것을 웨이터에게 건넸다. 이걸로 해요. 웨이터가 카드를 긁었다. 기계가 조용히 소리를 내더니 화면에 붉은 불이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웨이터가 눈에는 약간의 긴장감을 보였지만 정중하게 말했다. 뭐? 말도 안 돼. 지훈이 쏘아붙였다. 당신네 기계가 고장 났겠지. 다시 해봐요. 웨이터가 다시 시도했다. 결과는 똑같이 거절이었다. 옥수수알 만한 식은땀이 지훈의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유라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의심의 빛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이걸로 해요. 지훈이 회사의 플래티넘 카드를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법인카드야. 한도가 수억 원이라고. 웨이터가 그것을 긁었다. 거절. 그럼 이걸로. 지훈이 다른 은행의 골드카드를 꺼냈다. 그의 첫 개인 카드였다. 거절. 모든 거절은 그의 얼굴을 강타하는 따귀와 같았다. 그의 자존심이 대중 앞에서 한 겹 한 겹 벗겨졌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은 이제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벌어지는 창피한 드라마를 즐기고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수치심과 공포로 붉어졌다. 그는 갑자기 모든 주문을 잃어버린 마법사 같았다. 그의 모든 권력의 상징들은 이제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했다. 아까부터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던 서연은 마침내 우아한 동작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소리 없이 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문제 있어요, 지훈 씨?
그녀가 궁금하다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아마 기계가 고장난 건 아닐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말이 스며들게 했다. 아마도 문제는 강지훈 씨 명의의 모든 자산이 약 10분 전에 바로 당신이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려던 그 순간에 전부 동결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 선언은 지훈을 망치로 내려치듯 강타했다. 뭐? 무슨 소리야? 내 말은 아주 간단해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은 감정 없이 날카롭게 그를 응시했다. 당신 신용카드만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당신 예금 계좌, 월급 계좌, 모바일 뱅킹 접속 권한도 전부 차단됐어요. 심지어 당신이 뛰어난 실적에 대한 보너스라고 생각했던, 사실은 내가 준 선물이었던 회사 주식 몇 주도 다시 원소유주에게 회수됐고요. 모든 문장은 그의 삶의 한 측면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지훈의 모든 무기를 하나씩 해체하고 있었다. 당신이 누리던 모든 편의시설, 지훈 씨. 서연이 몸을 살짝 앞으로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당신이 모는 차, 당신이 사는 집, 당신이 입은 정장, 심지어 당신 손목의 시계까지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원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밤 그 원천은 당신에 대한 투자가 더 이상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내가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아까부터 조용히 있던 유라가 마침내 참지 못했다. 거짓말쟁이, 우리가 네 헛소리를 믿을 것 같아?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떨렸다. 서연은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난 당신과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그녀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유라를 순식간에 침묵시키는 완전한 거절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소박한 블라우스를 정돈했다. 이제 그 옷은 유라의 타오르는 붉은 드레스보다 더 위험 있어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이제 의자에 앉아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남자. 서연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마치 실패한 투자를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떠나려고 돌아섰지만 유라 옆에서 잠시 멈췄다. 얇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자신을 모욕했던 여자를 쳐다보았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해요. 아, 그리고 당신의 그 대단한 남자친구가 돈을 못 낼 것 같으니 아마 당신의 그 명품 시계나 목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대신 낼 수 있겠네요. 듣자 하니 여기 주방에 일손이 부족하다던데 오늘 밤엔 당신들 두 사람이 설거지를 하게 될 것 같군요. 그 도끼 어린 마지막 말을 던진 후 서연은 돌아서서 우아하게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김지배인이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에게 그 테이블로 다가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훈과 유라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서연은 뒤에 혼돈과 파괴를 남겨둔 채 레스토랑을 나섰다. 이제 너무나 신선하고 자유로 가득 찬 서울의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라시엘의 유리문이 서연의 등 뒤로 닫히자마자 그 구석 테이블의 분위기는 폭발했다. 숨막히는 정적은 격렬하고 추악한 말다툼으로 깨졌다. 공황과 절망에 빠진 지훈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는 은행 앱을 열려고 시도했다. 서연의 말대로 화면에 붉은 알림이 떴다.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개인 자산 관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라면 언제든 전화를 받을 사람이었다. 이번에는 통화가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 디지털적인 거부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서연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는 파산했다. 순식간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이게 다 뭐야? 지훈 씨? 유라가 마침내 폭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치솟아 더 많은 주목을 끌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이제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모든 우아함은 사라지고 숙주가 막 죽어버린 기생충의 공황으로 대체되었다. 당신 부자라며, 대단한 이사라며. 알고 보니 그저 촌스러운 아내한테 빌붙어 사는 기생충이었잖아. 날 속였어. 속인 거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몰랐어. 지훈이 반박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들렸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스스로를 설득할 수조차 없었다. 지금까지 그는 너무 오만했고 자신의 능력을 너무 확신했다. 그래서 그 모든 편리가 어디서 오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모른다고? 유라가 히스테릭한 웃음으로 비웃었다. 그럼 난 지금까지 사기꾼, 저녁 식사값도 못 내는 쓸모없는 남자랑 시간을 낭비한 거네. 난 당신 때문에 다른 사업가도 버렸어, 지훈 씨. 그런데 이게 내가 받은 대가야. 그들의 말다툼은 레스토랑의 주요 볼거리가 되었다.
손님들은 더 이상 못 본 척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구경했고 몇몇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방금 전까지 애정을 과시하던 완벽한 커플이 이제 들개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유라는 끊임없이 모욕을 퍼부었다. 그녀는 지훈을 무능력자, 거짓말쟁이, 그리고 그녀가 만난 남자 중 가장 멍청한 남자라고 불렀다. 이미 모든 자존심을 잃은 지훈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가끔 힘없이 반박하려 했을 뿐이다. 그 혼란 속에서 김 지배인이 2명의 보안 요원과 함께 다가왔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죄송합니다만 2분, 저녁 식사 비용이 700만 원을 즉시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이 700만 원. 평소 지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금액이 이제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유라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한테 그런 돈 없어. 그녀가 소리쳤다. 손님, 그럼 2분의 보석이나 시계는 어떠신지요? 김지배인이 차분하게 제안했다. 이것은 모욕의 절정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수십 쌍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라는 지훈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팔찌를 풀어야 했다. 보안 요원이 그것을 재빨리 감정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그가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그러자 지훈은 자신이 항상 자랑하던 성공의 상징인 비싼 시계를 풀어야 했다. 2 물건을 합치자 마침내 계산서를 지불할 수 있었다. 그들은 떠나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평생 남을 수치심과 함께였다. 그들은 증오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레스토랑을 걸어 나왔다. 차도 없이, 돈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유라가 멈춰서서 혐오스러운 눈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지훈 씨. 우리 관계는 끝났어. 당신은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그 말을 하고 그녀는 돌아서서 급히 도로 쪽으로 걸어갔다. 택시를 잡으려 애쓰며 웅장한 로비 앞에 지훈을 홀로 남겨두고 지훈은 멍하니 서 있었다.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가 이제 광대 의상처럼 느껴지는 그의 비싼 정장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1시간도 안 되어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부, 직업, 내연녀, 그리고 자존심. 그가 자신의 운명을 곱씹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이메일 알림이었다.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그는 그것을 열었다. 발신자는 CK 인베스트먼트 인사부였다. 제목을 읽는 순간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해고 통지서. 그는 이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짧고 형식적이며 잔인했다. 강지훈 이사님께 이사회 및 진성그룹 대주주의 검토 결과 귀하와의 고용계약이 금일부로 즉시 해지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알려드립니다. 본 결정은 회사 윤리 강령의 중대한 위반 및 회사에 손해를 끼친 시설 남용에 근거하여 내려졌습니다. 모든 회사 자산은 내일 오전까지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CK 인베스트먼트 인사부 드림. 지훈은 뭔가 잘못되었기를 바라며 이메일을 반복해서 읽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맨 아래 부분에 멈췄다. 인사부장과 CEO의 디지털 서명 아래 그의 관에 밝히는 마지막 못이된 한 줄의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의 남은 희망을 모두 지워버리는 문장. 승인 및 결제. 진성그룹 회장 박서연. 그녀의 이름이 거기에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처형이었다. 매우 개인적인 메시지. 서연은 그를 감정적으로 이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를 위해 만들어준 세계에서 그를 지워버리고 있었다. 지훈은 차가운 로비 바닥에 주저앉았다. 휴대폰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자동차 경적 소리와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서연의 웃음소리뿐이었다. 그의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웃음소리. 아침이 밝아오자 날카로운 햇살이 진성타워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다. 마치 구름에 닿을 듯한 가장 높은 층. 이곳에서 서울은 복잡한 장난감 지도처럼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그 360도 전망은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이었다.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풍경. 이곳이 서연의 진짜 세상이었다. 지훈과 함께 살았던 그녀의 위장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선택했던 평범한 빌라가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의 왕좌였다. 내부는 흰색, 회색, 그리고 금색 악센트가 줄을 이루었다. 가구는 적었지만 하나하나가 값비싼 예술작품이었다.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매우 강력한 고급스러움이 느껴졌다. 서연은 도시 풍경을 등지고 창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박한 면 블라우스를 입고 있지 않았다.
오늘 아침 그녀는 자신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짙은 남색의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다. 날카롭고 완벽한 재단이 그녀의 실루엣을 감쌌다. 평소 포니테일로 묶던 머리는 이제 개인 헤어 스타일리스트에 의해 깔끔하고 우아한 현대적인 업스타일로 연출되었다. 얼굴은 얇지만 전문적인 화장을 하여 이제 매우 맑고 집중된 그녀의 눈빛을 강조했다. 그녀의 변신은 완벽했다.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모욕당했던 부드럽고 인내심 많은 여자는 사라졌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회장, 박서연 여사, 방금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여왕으로 대체되었다. 그녀 앞 넓고 첨단 시설을 갖춘 집무실에는 그녀의 유능한 개인 비서인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다. 이 비서는 빠르고 정확한 목소리로 상황의 진전을 보고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어젯밤 지시하신 대로 모든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비서가 보고했다. 법무팀이 어젯밤 22시 5분을 기해 강지훈 씨명의의 모든 개인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내부 감사팀은 밤새 일하여 최유라 씨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 자금 횡령에 명백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아파트 임대료, 명품 구매, 그리고 출장으로 위장된 몇 차례의 휴가 여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승리의 환희나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느낀 것은 환자의 몸에서 악성 종양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의사처럼 차가운 안도감이었다. 이것은 감정에 기반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깨끗하고 필요한 비즈니스적 조치였다. 지훈은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유독성 자산이었고 손실을 보는 투자였으며 회사에 더 큰 손해를 끼치기 전에 즉시 청산해야 할 대상이었다. 실물 자산은 어떻게 됐죠? 서연이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회사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강지훈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고급 차량 3대는 오늘 새벽 저희 팀이 그의 집과 최유라 씨 아파트 주차장에서 모두 회수했습니다. 이 비서가 대답했다. 등기상 완전히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자택은 현재 비우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곧 저희 부동산 사업부의 매물 목록에 오를 예정입니다. 저희 팀은 강지훈 씨가 의복이나 개인 서류와 같은 개인 물품만 가져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그 집을 생각했다. 그녀가 평범한 가정을 꾸리려 했던 곳, 그녀의 희망을 간직했던 곳, 이제 그 집은 낯설게 느껴졌고 거짓말로 오염되었다. 그것을 파는 것이 고통스러운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좋아요. 서연이 말했다. 모든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되도록 하세요. 어떤 법적 허점도 원치 않아요. 회사에서의 그의 직위는요? 공식 해고 통지서가 어젯밤 그의 개인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IT 보안 부서도 그의 회사 시스템 접근 권한을 모두 박탈했습니다. 임원 교체에 대한 내부 공지는 오늘 아침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 비서가 설명했다. 이 비서의 모든 문장은 지훈의 세계가 12시간도 안 되어 해체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서연은 그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위장해야 하는 부담, 자신의 잠재력을 억눌러야 하는 부담, 그럴 자격이 없는 남자 한 사람을 위해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하는 부담. 10년 동안 그녀는 지훈이 위대하게 느껴지도록 자신을 작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훈이 빛나 보이도록 자신의 빛을 줄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서가 조용히 헛기침을 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회장님. 최 변호사님께서 도착하셔서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서연이 명령했다. 50대 남성, 안경을 쓰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최 변호사, 그녀의 아버지 시절부터 진성 가문의 신뢰를 받아온 변호사였다. 그는 서연에게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 회장님.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 서류는 어떻게 됐나요? 서연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짙은 파란색의 두꺼운 폴더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서연 앞에 유리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장님. 불륜과 부당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 소송장입니다. 더불어 강지훈 씨로 인해 발생한 모든 회사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팀이 수집한 증거는 이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승소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 폴더를 응시했다. 이것이 그녀의 결혼 생활의 종착점이었다. 그녀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제 마주해야 할 끝. 눈물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확신만이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 차가운 폴더 표지를 만졌다. 그녀는 다시 거대한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발 아래 펼쳐진 우뚝 솟은 콘크리트 건물들을, 분주한 도시의 맥박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 이 사업 제국은 그녀의 유산이자 그녀의 책임이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환상 때문에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다. 이제 그녀의 왕자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준비되셨습니까, 회장님? 최 변호사가 그 순간의 무게를 느끼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물었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지평선, 이제 그녀 앞에 넓게 펼쳐진 미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힘이 다시 자신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준비 이상으로요. 그녀가 확고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시의 다른 한편, 지훈이 그녀를 위해 임대한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유라는 머리가 어지러운 채 잠에서 깼다. 아침 햇살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실크 커튼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눈을 부시게 했다. 어젯밤 라시엘 로비에서 지훈을 버리고 떠난 후 그녀는 겨우 택시를 잡아 너덜너덜해진 자존심에 남은 조각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일어난 모든 일이 악몽일 뿐이라고, 서연은 그저 이야기를 꾸며낸 미친 여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그녀는 부정 속에서 잠들었고 일어나면 지훈이 전화해서 사과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훈에게서 온 전화는 없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조용했다. 불안감이 그녀를 엄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현실 도피를 바라며 소셜미디어를 열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지옥이었다. 라시엘에서의 드라마에 대한 소식은 이미 서울 사교계에 불처럼 퍼져 있었다. 인스타그램의 가십 계정들은 이미 다른 방문객들이 찍은 흐릿한 사진들과 함께 자체 버전의 이야기를 올리고 있었다. 그녀가 지훈에게 소리치는 사진, 망연자실한 지훈의 사진, 그리고 그들이 계산서를 지불하지 못했다는 설명까지. 아래의 댓글들은 너무나 잔인하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파렴치한 상간녀, 싸구려 여자, 그리고 도시의 새로운 웃음거리로 불렸다.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평판, 그녀가 가진 유일한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녀는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평소 함께 쇼핑하고 파티를 즐기던 여자들이었다. 여보세요, 데비? 그 가십 봤어? 그거 다 사실 아니야. 그녀가 첫 통화에서 말했다. 아, 그래. 유라야? 그런데 거기 있었던 내 친구 말로는 이야기가 똑같다던데. 미안,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데비가 차가운 어조로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비카에게 건 두 번째 전화는 더 최악이었다. 비카, 나 내 도움이 필요해. 무슨 도움? 난 네가 본처랑 엮인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특히 그 본처가 진성그룹 오너라면 더더욱. 너 미쳤어? 그 여자한테 밉보여서 좋을 거 없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유라야. 내 이름까지 엮이기 싫어. 비카가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한 명씩 그녀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버렸다. 예전에 그녀를 칭찬했던 그들은 이제 뒤에서 그녀를 비웃었다. 그들 모두 그녀와 같은 기생충이었고 그들은 언제 죽어가는 숙주를 버려야 하는지 알았다. 유라는 좌절감에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졌다. 그녀는 혼자였다. 정말로 혼자였다.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작은 희망을 품고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최유라 씨 되십니까? 형식적으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누구시죠? 엘리시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CK 인베스트먼트 명의로 되어 있는 귀하의 유닛 임대 계약이 오늘 아침 해당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달 임대료 또한 미납 상태입니다. 절차에 따라 내일 오전 9시까지 유닛을 비우고 물건을 가져가실 시간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카드키 접근이 비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유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이럴 순 없어요. 제가 지훈 씨랑 얘기할게요. 저희는 강지훈 씨 본인으로부터 공식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손님, 남자가 지루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분은 더 이상 해당 회사와 관련이 없으십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유라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는 노숙자가 될 것이다. 모든 디자이너 의상, 명품 가방, 예쁜 구두들, 그 모든 것이 곧 그녀의 작은 천국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녀는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아파트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 그 모든 것이
곧 그녀를 덮칠 감옥처럼 느껴졌다. 완전한 절망 속에서 단 하나의 미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게 연락해야 했다. 그녀는 서연과 이야기해야 했다. 아마도 애원하고 울고 자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지훈에 맞서 그녀의 동맹이 되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황에 빠진 그녀의 뇌는 모든 가능성을 모색하려 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인터넷에서 진성그룹 본사 전화번호를 찾았다. 그녀는 번호를 찾았다. 남은 용기를 쥐었자 그녀는 그 번호를 눌렀다. 진성그룹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비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매우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저는 박서연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유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성함과 용건을 여쭤봐도 될까요? 유라가 침을 삼켰다. 제 이름은 유라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타이핑하던 키보드 소리가 멈추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비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지만 그 어조는 북극의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기생충과 엮일 시간이 없으십니다. 이 비서가 모든 단어에 날카로운 강조를 주며 말했다. 귀하와 강지훈 씨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뚝! 통화가 끊겼다. 유라의 귓가에 들리는 단조로운 통화 종료음은 그녀의 파멸을 위한 반주곡이 되었다. 그녀는 손에 든 휴대폰을 쳐다보다가 웃기 시작했다. 공허하고 절망적인 웃음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지위, 친구, 집, 그리고 이제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한 한마디로 꺼져버렸다. 화려한 사교계의 명사였던 그녀는 이제 여왕이 버린 쓰레기에 불과했다. 폭풍이 지나간 지 며칠 후 지우는 자신의 도시에서 유령이 되었다. 그는 서연의 보안팀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 옷과 개인 서류가 든 여행 가방 2개만 들고 나오는 것이 허락되었다. 한때 자신의 집이라고 불렀던 곳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불타는 숯 위를 걷는 것 같았다. 그는 호텔에 묵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체크카드조차 작동하지 않았다. 지갑에 남은 현금으로 그는 도시, 외곽의 곰팡이와 후회 냄새가 나는 값싼 여관의 답답한 방 하나를 빌렸다. 그의 화려했던 세상은 페인트가 벗겨진 벽으로 둘러싸인 3x4m 크기의 방으로 축소되었다. 낮과 밤은 값싼 술과 끝없는 후회의 안개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는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전에 그의 등을 두드려주던 동료들, 그의 농담에 웃어주던 친구들. 하지만 그의 몰락에 대한 소식은 이미 그들 사이에서 도시 전설이 되어 있었다. 그의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는 답장받지 못했다. 그는 한때 그를 숭배했던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나병 환자가 되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를 모든 기회로부터 가두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부정과 맹목적인 분노의 단계를 거친 후 그는 마지막 단계인 필사적인 협상에 이르렀다.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희망은 서연이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는 그녀를 이해시켜야 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옛 서연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했다. 부드럽고 용서심 많고 조건 없이 그를 사랑했던 서연. 남은 힘을 쥐었자 그는 몸을 씻었다. 그는 남은 셔츠 중 가장 좋은 것을 입었다. 비록 약간 구겨졌지만 그리고 그들을 여전히 연결해주는 유일한 장소로 갔다. 그들의 옛집. 그는 서연이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남은 물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그녀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스토커처럼 길 건너편, 무성한 나무 그늘 아래 숨어서 기다렸다. 그는 배고픔과 더위를 견디며 몇 시간이고 기다렸다. 마침내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문 앞에 멈춰섰다. 지훈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서연이 최 변호사를 따라 차에서 내렸다. 서연은 더 이상 그의 아내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아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어 오후의 햇살 아래 빛나 보이는 매우 강력한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지훈은 최 변호사가 다시 차에 탈 때까지 기다렸다. 지금 이 기회였다. 서연이 변호사를 따라 차에 타려고 할 때 지훈이 길을 건너 달려갔다. 숨이 턱까지 찼다. 서연아, 그가 불렀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서연이 멈춰섰다. 몸이 잠시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표정 없이 평온했다. 놀라지 않았다. 마치 지훈이 나타날 것을 예상한 것처럼. 그녀는 지훈의 헝클어진 모습, 관리되지 않은 얼굴, 그리고 충혈된 눈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평가만이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우는 서연 앞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렸다. 서연아, 제발 용서해줘. 그가 흐느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내 인생 최악의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렀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서연은 조용히 듣기만 했다. 반응이 없자 지우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다. 그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애원하듯 서연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이 모든 건 유라 때문이야. 서연아. 그 여자가 날 유혹했고 그 모든 화려한 생활로 날 함정에 빠뜨렸어. 내가 눈이 멀었었어. 그 여자는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어. 맹세해. 내가 사랑하는 건 오직 당신뿐이야. 언제나 당신이었어. 그는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려 했다. 추억. 우리 처음 그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기억나? 우리가 꿈과 과자 한 봉지만으로 둘이서 버텼을 때. 난 아직 그때 그 남자야. 서연아. 이 안에는 그는 자신의 가슴을 쳤다. 난 아직 널 있는 그대로 사랑했던 그 지훈이야. 제발 날 이렇게 버리지 마. 뭐든지 할게. 내 운전기사가 될게. 심부름꾼이 될게. 평생 네 사무실 바닥이라도 닦을게. 제발 날 이렇게 떠나지만 마. 그의 울음은 더욱 거세졌다. 그의 애원은 너무나 비참하고 후회로 가득 차서 누구의 마음이라도 녹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누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의 한계를 넘어섰고 이제 감정이 더 이상 그녀를 건드릴 수 없는 다른 편에 있었다. 지훈이 할 말을 다 잃고 흐느끼기만 할 때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도 높아지지도 않았다. 그저 무미건조하고 치명적이었다. 일어나요. 지훈 씨. 보기 안 좋네요. 그 명령은 너무나 차가워서 지훈의 울음을 즉시 멈추게 했다. 그는 천천히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할 말 다 했어요? 서연이 물었다. 이제 내 차례예요.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지훈이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게 만들었다. 첫째, 절대로 유라 씨를 탓하지 마세요. 그녀는 기생충일지 몰라도 당신은 기꺼이 그녀에게 먹이를 준 숙주였어요. 그녀는 당신의 병, 즉 끝없는 탐욕, 오만, 그리고 불만족이라는 병의 증상일 뿐이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둘째, 사랑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날 사랑한 적 없어요. 당신은 당신을 우월하고 권력 있게 느끼게 해주는 나의 소박한 버전을 사랑했죠. 당신은 아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묻지도 않아서 당신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현실을 사랑했어요. 당신은 한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지훈 씨. 당신은 당신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지훈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혀가 굳은 것 같았다. 그리고 서연은 가장 치명적인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셋째, 당신의 애원에 관해서 말인데 내가 그날 밤 이 모든 걸 처음 알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냉소적인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난 당신들 불륜에 대해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훈 씨. 난 당신들 모든 만남의 사진, 녹음, 그리고 상세한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라시엘에서의 그 밤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건 무대였죠. 난 당신들이 거기 있을 걸 알았어요. 난 당신이 어디까지 갈지 보러 간 거였어요. 난 당신이 스스로 목을 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밧줄을 줬고 당신은 그걸 아주 잘 사용했죠. 그 선언은 지훈의 남은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그럼 지금까지 그는 서연의 실험실에 있는 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의 모든 오만함, 모든 거짓말은 단지 관찰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는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상황을 통제한 적이 없었다. 지훈이 그 현실에 휘청거리고 있을 때 차 문이 열렸다. 최 변호사가 나왔다. 그 똑같은 파란색 폴더를 들고서 그는 그것을 서연에게 주었다. 서연은 그 폴더를 받아 지훈의 가슴에 밀어 넣었다. 이거 서명해요, 지훈 씨.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종결 때문이었다. 이게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것이에요. 당신의 재산도, 지위도, 사과도 아니에요. 그녀는 지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건 내 자유예요. 지훈은 손에 든 폴더를 쳐다보았다. 표지에는 이혼 소송장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그는 이어서 서연의 얼굴, 한때 사랑했고 자신이 망가뜨렸으며 결국 자신을 너무나 완벽하게 파괴한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임은 정말로 끝났다. 1년 후 화려한 5성급 호텔의 연회장이 열띤 대화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다.
정부 관리, 기업 대표, 사회운동가에 이르기까지 존경받는 손님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모였다.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하얀 백합으로 장식된 무대 위 박서연이 연단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후원하는 젊은 디자이너가 만든 현대적인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옷감은 역경에서 일어서는 철학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다. 더 이상 비밀스러운 얇은 미소가 아니라 눈가에까지 번지는 진심 어린 미소였고 자신감과 깊은 평화의 아우라를 발산했다. 오늘은 그녀가 전액 기부하여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새벽 진성재단의 출범식이었다. 이 재단은 종종 피해자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는 경제적 폭력에 초점을 맞춰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법률적,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헌신하는 단체였다. 연설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하고 분명하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경험은 가장 혹독하지만 또한 가장 정직한 스승입니다. 경험은 저에게 독립이란 선택이 아니라 한 여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어 요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눈이 참석자들을 훑었다. 그들 중 다수는 자신만의 투쟁 이야기를 가진 여성들이었다. 이 재단은 세상의 다른 여성들이 무너졌을지도 모를 그들의 요새를 다시 짓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저의 노력입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 그들이 굳건히 서서 태양을 마주하고 온전히 그들의 권리인 미래를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열렬한 박수갈채는 더 이상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녀의 여정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약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비즈니스 브레인으로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희망의 등대로도 알려지게 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 축하 인사를 건네려는 인파 속에서 한 여성 잡지의 젊은 기자가 그녀에게 다가오는데 성공했다. 박 회장님, 정말 감동적입니다. 엄청난 폭풍을 이겨내고 이렇게 강하게 일어서셨습니다. 지금 자신의 폭풍 한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서연이 지혜로운 미소를 지었다. 경험의 깊이를 간직한 미소였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폭풍은 무섭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폭풍이 잦아든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어떤 기반이 여전히 견고하고 어떤 것이 애초에 무너졌어야 했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건물을 포기해야만 새롭고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것, 바로 우리 자신을 지을 수 있는 훨씬 더 가치 있는 빈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요. 기자가 부드럽게 재촉했다. 이루신 모든 것, 이 사업 제국, 이 재단, 회장님께서 소유했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무엇이었나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시선이 마치 자신의 삶 전체의 필름을 다시 보는 것처럼 멀리 향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세상을 약속했던 지훈을 떠올렸다. 한때 사랑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기자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재치 있게 반짝였다. 예전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 바로 저 자신과 배신당한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 능력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녀가 더 가벼운 어조로 덧붙였다. 지난 경험은 아주 비쌌지만 가장 가치 있는 비즈니스 수업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고 회사에 부담만 되는 자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라내는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같은 도시의 다른 한편, 외관이 낫기 시작한 평범한 사무실 건물에서 삶은 단조롭고 슬픈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반짝여야 할 로비 바닥은 이제 어젯밤 내린 비 때문에 젖은 신발 자국으로 가득했다. 빛바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기계적이고 생기 없는 동작으로 대걸레를 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시선은 공허했다. 마치 그의 영혼이 오래전에 몸을 떠난 것 같았다. 그 남자는 지훈이었다. 그의 천국 같은 세상에서 쫓겨나 몇 달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의 동정에 기대어 노숙 생활을 한 후 그가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직업이었다. 한때 건물 꼭대기에 앉아 도시를 자신의 것처럼 내려다보던 그는 이제 자신의 존재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발에서 묻은 오물을 닦기 위해 깊이 허리를 숙여야 했다. 그가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방향을 틀었을 때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급히 걷고 있는 한 여자와 마주쳤다. 그 여자는 몸에 맞지 않는 폴리에스터 재질의 검은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고 얼굴의 얇은 화장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눈 밑 다크서클을 가리지 못했다. 그 여자는 유라였다. 쫓겨나고 외면당한 후 그녀는
디자이너 가방과 유럽 여행의 꿈을 멀리 던져버려야 했다. 그녀는 같은 건물에서 하급 접수원 일자리를 겨우 얻었다. 운명의 잔인한 우연이었다. 그녀의 화려한 삶은 월말이 되기 전에 항상 바닥나는 월급과 심지어 무례하게 구는 손님에게도 상냥하게 미소 지어야 하는 의무로 바뀌었다. 그들의 눈이 어색한 찰나의 순간에 마주쳤다. 인사는 없었다. 고통스러운 인정의 번득임만이 있었다. 과거에 불타는 기억이 남긴 전기 충격. 그리고 뒤따라오는 두 사람의 뺨을 태우는 수치심의 물결. 그들은 서로의 실패를 비추는 살아있는 거울이었다. 재빨리, 거의 동시에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렸다. 지우는 바닥에 커피 얼룩에 집중하며 대걸레 통을 더 빨리 밀었고 유라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마치 그들이 한 번도 침대를 공유하지 않았고 웃음을 나누지 않았으며 같은 날 밤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함께 무너지지 않은 두 낯선 사람인 것처럼 운명은 가장 신랄한 아이러니 속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권력을 쥔 이상적인 커플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라는 드라마 속 이름 없는 두 패배자로서 그날 밤 서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제스민 차 한 잔을 즐겼다. 반면 지훈과 유라는 각자의 좁은 방으로 돌아갔다. 다시는 맛볼 수 없을 와규 스테이크의 맛에 대한 기억에 시달리며 값싼 저녁을 삼켰다. 서연은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그들 두 사람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영원히 갇혔다. 2년 후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우아하게 서 있는 개인 빌라에서 박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았다. 일몰의 주황색과 보라색 빛이 수평선을 물들이며 너무 아름다워서 아프게 느껴지는 풍경을 만들어냈다. 아래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영원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그녀에게 힘과 평온을 상기시키는 자연의 교향곡. 그녀의 손에 들린 따뜻한 차가 담긴 도자기 찻잔은 온몸으로 퍼지는 따스함을 주었다. 그녀는 사업상 용무가 아니면 더 이상 서울의 웅장한 펜트하우스에 머물지 않았다.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이곳이 그녀의 진정한 집이 되었다. 그녀 옆에는 마야라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 소녀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였다. 비록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마야는 새벽 진성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 중 한 명으로 경제적 문제로 대학을 중퇴할 뻔했던 평범한 가정의 똑똑한 소녀였다. 이제 재단의 지원으로 그녀는 경영학 공부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수공예 분야의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녀의 개인 멘토가 되었다. 두려워요, 회장님. 마야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닷바람 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다. 사업 제안서가 초기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압박감이 너무 커요. 만약 제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모든 사람, 특히 회장님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죠?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미소로 마야를 바라보았다. 마야, 내 말 잘 들어요. 두려움은 정상이에요. 그건 당신이 그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게 두지 마세요. 실패를 세상의 끝이 아니라 데이터로 생각해요. 아주 귀중한 데이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바다를 응시했다. 나도 예전에 내 인생에서 아주 큰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시간, 신뢰, 그리고 내 모든 마음을 쏟아부었죠. 수년 동안 그 투자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속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어요. 마침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회장님은 일어서셨잖아요. 마야가 말을 끊었다. 네. 서연이 대답했다. 나는 그 실패에서 배웠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어요. 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법을 배웠죠. 유독성 자산을 인식하는 법과 손상이 더 퍼지기 전에 손절매할 적절한 시기를 배웠어요. 항상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우리 자신의 핵심 자산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러니 나중에 당신 사업이 도전에 직면하거나 심지어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끝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을 정직한 감사 보고서로 보세요. 데이터를 연구하고 전략을 수정하고 당신 자신에게 다시 투자하세요. 알겠어요? 마야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조언은 어떤 자본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힘을 얻은 것 같았다. 그들은 저녁이 완전히 밤으로 바뀔 때까지 대화를 이어갔다. 서연은 비즈니스 전략과 삶의 교훈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하며 자신의 가장 어두웠던 경험을 다음 세대를 위한 길잡이 지도로 바꾸었다. 한편 이제 어두워지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비추는 같은 하늘 아래 퇴근 시간이 끝났다. 어둡고 답답한 지하 주차장에서 지우는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에 지친 몸을 기댔다. 그는 일부러 기다렸다.
1년 전 복도에서의 어색한 만남 이후 그와 유라는 서로를 피하는 이상한 일상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오늘 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외로움과 허무함이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고통의 짐을 나눌 누구라도 필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 유라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지훈이 용기를 냈다. 유라 씨. 그가 불렀다. 목소리는 쉬었고 자기 귀에도 낯설게 들렸다. 유라가 멈춰섰다. 몸이 굳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돌아섰다. 그림자 속의 그녀 얼굴에는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표정이 담겨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씩씩거렸다. 나는 그냥 생각했는데. 지훈이 더듬거리며 다가갔다. 이 모든 건 불공평해. 우리 둘 다 여기 갇혀 있잖아. 그런데 그 여자는 여왕처럼 살고 있어. 이 모든 건 그 여자 잘못이야. 그 여자가 우리를 망쳤어. 그는 유라의 눈에서 동정심을 찾으며 그들의 증오 속에서 동맹을 찾기를 바랐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 도우면. 그가 애처로운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유라가 웃었다. 건조하고 날카로우며 전혀 재미라고는 없는 웃음이었다. 그것은 증오로 굳어진 순수한 절망의 소리였다. 돕는다고? 뭘 도와? 지훈 씨, 당신 대걸레 미는 거 도와줄까? 아니면 당신이 내 전화 받는 거 도와줄래? 그녀가 비웃었다. 그녀는 앞으로 다가와 손가락으로 지훈의 가슴을 가리켰다. 잘 들어, 이 멍청한 남자야. 우리는 없어. 여기 이 건물에서 떠도는 유령인 당신만 있을 뿐이야.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상기시키는 걸어다니는 기념비. 그리고 나는 매일 당신 얼굴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떠올려야 해. 그녀의 눈이 광적으로 번뜩였다. 이 모든 건 박서연 잘못이 아니야. 이건 네 잘못이야. 네가 약해서, 네가 거짓말쟁이라서 네 잘못이야. 그리고 널 믿은 내 잘못이고. 내 이름 부르지도 마. 나한테서 떨어져. 당신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으니까. 적어도 난 사람들 앞에서 일할 면목이라도 있지.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그 도끼 어린 마지막 말을 끝으로 유라는 돌아서서 지훈을 떠나 빠르게 걸어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유라의 모든 말은 그의 모든 돈을 잃었을 때보다 더 깊이 그를 찔렀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파멸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서로에 대한 그들의 증오는 그들의 후회만큼이나 컸다. 그는 혼자였다. 어둠 속에서 정말로 완전히 혼자였다.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빌라 테라스에서 서연은 맑은 밤하늘에 흩뿌려진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고 한때 그녀에게 상처를 준 이름들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미래로 가득 차 있었다. 재단 옆에 기술훈련센터를 세울 계획,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전망, 그리고 그녀가 탐험하고 싶은 오지로의 여행.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란 모든 것을 소유하거나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분한 존재가 되고 그 충분함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넓고 무한한 우주의 시선 아래 서연은 그녀의 새로운 새벽이 진정으로 도착했으며 이번에는 어떤 폭풍도 그 빛을 흐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평온한 확신과 함께 알았다.